안녕하세요. 역사 덕후 해열입니다. 오늘은 정관정요 마지막 5권입니다. 측천무후가 재입궁한 후 그녀의 극적인 삶을 알아보고 오늘의 시사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무후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무조입니다. 무미랑은 어릴 적 이름이고요. 무미는 당태종이 부른 이름입니다. 먼저 무후가 재입궁할 때 후궁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황후 왕씨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다른 후궁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자신의 밑으로 입양을 해서 태자로 세우려고 계속 고종에게 청을 넣고 있었지요. 그러나 고종의 사랑은 숙비 소씨에게 가 있었습니다. 소숙비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황후 자리를 노리고 있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고종이 무조의 문제를 황후 왕씨에게 부탁을 한 거죠. 황후 왕씨는 친정어머니 유씨와 상의해서 무조를 입궁시킵니다. 무조가 입궁하면 고종이 사랑을 무조와 나눌 테니까 그러면 숙비 소씨는 제거되고 황후 자리의 위험성도 없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 후궁이 낳은 고종의 아들 충을 자신의 밑으로 입양을 해서 태자로 세워 자식 없는 불안을 해소합니다. 입궁한 후 무조는 고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차례로 자식들을 순산합니다. 황후도 많은 금품을 하사합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일이 풀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황후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무조가 누굽니까? 이미 어린 나이에 냉혹한 권력을 경험했고 또 가슴 속에 하늘의 계시를 품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황후 자리를 노리지요. 원래 황후는 아래 것들에 무관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황후 옆에 늘 붙어있는 친정어머니가 거만해서 궁인들이 싫어했죠. 그러다 보니 황후는 신복 하나 없는 그야말로 왕따 신사인데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산전수전 다 겪은 무조에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무조는 황후의 하사품을 몽땅 환관이나 궁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황후나 소숙비의 정보를 낱낱이 무조의 귀에 들려줍니다. 그러다 무조가 둘째 딸을 낳은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이른 아침 황후가 무조를 찾아옵니다. 무조가 없어서 만나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아기를 보다가 갑니다. 그런데 아기가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멀쩡하던 아기 공주가 왜 죽었을까요? 정황을 볼 때는 황후가 유력한 용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칫 통감에는 무조가 황후가 나간 다음에 몰래 아기를 목졸라서 죽이고 이불로 덮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는 유아 돌연사인데 황후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일 수도 있겠지요. CCTV가 없으니까 여러분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황후는 사실상 유폐됩니다. 이제 황후 자리를 향하는 무조에게 남은 관문은 대신들, 특히 실권자 장손무기의 동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무조에게는 고종 말고는 후원자가 한 명도 없었죠. 이듬해 고종이 무조를 데리고 외삼촌인 장손무기 집으로 행차합니다. 뒤에는 금은보화와 비단을 잔뜩 실은 10대의 수레가 따르지요. 그 의도를 알만하죠. 그러나 장손무기는 고종과 무조의 의도를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하사품도 대부분 반납합니다. 그러자 며칠 뒤 무조의 어머니가 장손무기 집을 몇 번 찾아 금품을 전합니다. 그러나 장손무기는 여전히 냉랭하죠. 결국 무조는 회유를 단념하고 강공을 택합니다. 결단을 내리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 것이 무조입니다. 허경종 같은 신하들이 하나둘 무조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재주는 있지만
주류 그룹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때 황후가 궁에서 무조를 저주하는 굿을 벌이다 발각되어서 폐위됩니다. 무조의 황후 책봉이 급물살을 타게 되죠. 그러자 저수량이 고종 앞에서 자기 머리를 돌 층계에 찧어 피를 얼굴에 철철 흘리며 반대합니다. 선왕의 여인이어서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고종 뒤 내전에서 무조가 소리를 지릅니다. 저 흉악한 몰골의 악한을 박살내라. 저수량은 태종이 후사를 부탁했을 정도의 공신입니다. 아무리 무조가 황후 후보라지만 정이품 소위에 불과한데 그렇게 말할 순 없죠. 이쯤 되면 결론은 이미 난 것이죠. 그리고 며칠 뒤에 의외로 고종의 편을 드는 유력한 신하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병을 핑계로 집에서 칩거하고 있던 이세적이 입궁해서 고종에게 아뢰입니다. 황후 책봉은 폐하의 사사로운 집안일이옵니다. 새삼스럽게 대신들이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사옵니다. 태종이 죽을 때 시험대에 올라서 첩주로 좌천되었던 이세적에게는 황후가 왕씨이거나 무씨이거나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태종이 죽는 순간 평생 동지를 시험하다 부메랑을 맞은 것입니다. 드디어 무조의 황후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태극전에서 황제와 황후가 합판주를 들고 차려진 음식을 뜨는 신용으로 의식이 끝납니다. 이제 옷을 벗고 쉬면 되지요. 그러나 무후는 대례복을 입은 채로 수구의문에 올라 문무백관들로부터 조화를 받습니다.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여자들은 방 안에 들어앉아 바깥 출입을 삼갈 때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요즘으로 비유하면 대통령과 결혼한 새 영부인이 고위 관료들로부터 단체로 인사를 받는 꼴이니 파격도 그런 파격이 없습니다. 마침 해가 중천에 떠올라 햇빛이 무의 모습을 찬란하게 비춥니다. 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누가가래의 정렬한 백관들을 내려다봅니다. 그 순간 주위에서 함성과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황후만세 만수무강. 마치 황제의 즉위식 같습니다. 누가갈의 신하들은 봉황이 하늘에서 내려와 누각에 내려앉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겠지요. 연출도 대단한 무조입니다. 그때 나이 31살이었지요. 무의 조화는 단순히 황후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두 달 후 무후는 전 황후 왕씨와 전 숙비 소씨에게 곤장 100대를 친 다음 손발을 자르고 술독에 빠뜨려 죽였다고 합니다. 이어 태자 충을 패하고 자신의 첫 아들 홍을 태자로 세웁니다. 다음에는 자신의 반대했던 중신들을 숙청하고 장손무기를 유배지에서 목매 죽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손무기가 부패하다고 경멸하던 이외부 같은 사람들이 재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완전히 판이 바뀐 것이죠. 장손무기가 나약한 고종을 후계자로 민 대가라고 봐야겠죠. 그 몇 년이 지나자 고종도 무후가 못마땅해졌습니다. 마침 재상 상관의가 고종에게 무후를 폐하자고 건의합니다. 고종도 찬성하고 무후를 폐하는 조서를 쓰도록 했는데 정보를 신복들로부터 들은 무후가 달려와 따집니다. 그러자 고종이 뭐라고 했을까요? 글쎄, 상관이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라며 떠넘깁니다. 결국 상관이는 반역죄로 처형되고 그때부터 무후는 고종 뒤에 취렴을 들이우고 앉아 정사를 봅니다. 고종이 죽을 때까지 19년 동안 계속되죠. 무후는 사남 2녀를 낳았습니다. 고종이 죽은 후 무후는 아들 둘을 마음대로 황제로 올리고
내리는데 내용이 복잡해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무후의 아들은 넷이었는데요. 첫째 홍은 성품이 겸허했고 무후에게 자주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무후가 죽인 소숙비의 딸 둘이 3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간 것을 동정해서 고종에게 선처를 건의했다가 무후의 노여움을 삽니다. 그 후 갑자기 죽지요. 23살 때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무후가 죽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둘째 현도 영특해서 어릴 때부터 기대가 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반역죄로 몰려 유배지에서 자결을 하는데 30이 간 넘은 나이였습니다. 셋째 현은 두 형에 비해서 아둔했는데 고종이 죽은 후 중종으로 즉위합니다. 그러나 즉위 54일 만에 장인을 재상으로 앉히려다가 무후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 후 넷째인 단이 예종에 오르죠. 그러나 예종은 전혀 정무를 보지 못하고 무후가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690년 측천무후가 주나라를 건국해서 15년 동안 다스리다가 병으로 죽었죠. 그 다음에 다시 중종이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3대 고종, 4대 중종, 5대 예종 15년 동안 측천무후가 다스리다가 다시 중종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6대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귀비와 사랑을 나누던 현종이 즉위합니다. 좀 내용이 복잡하죠. 예종 때 반란이 일어났는데 무후는 이를 진압하고 공포정치를 시작합니다. 밀고제도를 채택하고 홍리라 해서 가혹한 감찰 관리들을 등용합니다. 이들을 앞세워 무후의 뜻을 어기거나 어길 만한 황실 종친과 대신들을 모조리 숙청하지요. 그리고 690년 주나라를 새로 건국하고 황제가 됩니다. 66세 때였지요. 그리고 1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중국 역사에서 여성 황제는 측전무후 한 명입니다. 물론 세계사로 보면 여성 왕이 드문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엘리자베트 1세나 빅토리아 여왕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선덕 여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혈연에 따라 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무후와는 다르지요. 다만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가 남편을 몰아내고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무후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와 당나라의 여성 지위와 황제가 되기까지의 인생 역정을 생각해 본다면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무후가 훨씬 더 극적입니다. 헤어리 보기에 측전무후는 세계사의 돌연변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동안 5회에 걸쳐 정관정요를 감상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책을 덮으며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역사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역사가 단순 지식에 그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를 해석해 오늘에 비추어 미래의 길을 밝힐 수 있어야 비로소 역사가 가치를 갖게 되지요. 제가 역사를 사랑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측천무후는 중국의 유일한 여성 황제다라는 사실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무후의 삶에서 오늘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무후의 정적 장손무기는 한족 출신이 천한 여자로 생각했고 중국의 사서도 비판적입니다. 무도함이 극심하고 간교했다. 교묘하고 권모술수가 많았다. 등으로 쓰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도 무후를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을 처리함에서 그 취지에 맞게 했다. 거나 상벌을 공평하게 하여 군신을 차별하지 않았으니 위를 업신여겨도 아래를 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헤어리 보기에 무후는 탁월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녀를 도덕률이나 여성성으로 보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정치인 무후는 오늘날 우리 정치가 풀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긁어주는 정치력과 적재적소의 인사 능력이지요. 예를 들어 무후는 황제가 된 후에 백성들이 원성을 듣던 부패하던 관리들과 가혹한 감찰관을 모두
내쳤습니다. 공신이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또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 훗날 명신으로 이름을 떨친 적인걸, 요승 등의 인재를 중용합니다. 그에 따라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불교와 문화가 융성해 정관이치의 버금가는 무주의 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요. 5회의 정관정회를 끝나며 해열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로 말하고 정치인은 정치로 말한다.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